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8조 원 넘게 폭증하며 1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택 거래 자금을 마련하려는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지난 6일 이후 처음 진행된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청약에서 최고 461대 1이라는 초유의 청약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최대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청약 가점이 높은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는 평가입니다. 국내 2위 국적항공사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에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세대우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본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재계 33위인 HDC그룹은 단숨에 재계 17위로 올라서게 되며 항공업계에도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사업에 성과를 내고 있는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설립 1년 만인 올해 처음으로 흑자 달성을 예고했습니다. 경쟁사인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바이오시밀러 분야를 개척한 경쟁력 있는 회사라고 평가했고 상장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세대우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실상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결정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결국 HDC 현대산업개발이 우선 인수협상 대상자로 낙점됐죠. 네, 금호산업은 오늘 본입찰에 참여했던 세 곳 중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 인수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앞서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금호산업과 HDC 현산 컨소시엄은 본실사와 협상을 통해 최종 인수 가격을 정합니다. 이후 금호산업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연내 매각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 기자, HDC 현산이 선정된 이유는 뭡니까? 네, 금호산업 관계자는 HDC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 달성과 중장기 경쟁력 확보에 있어 가장 적합한 인수 후보자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본입찰에서 HDC 현산 컨소시엄이 인수 희망가로 2조 5천억 원 가량을 써내 애경 컨소시엄과 최대 1조 원 가까이 격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부채가 최대 9조 원으로 추정되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 조달 능력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선정 이후에 이 HDC 현대산업개발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네, 우선 인수 협상 대상자가 발표된 직후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아시아나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인수를 통해 항공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최종 인수할 경우 HDC 현대산업개발은 건설업 중심에서 호텔 항공업으로 확장하면서 종합그룹으로 입지를 다지고 재계 순위 17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 인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정몽규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부와 그룹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초우량 항공사로서 경쟁력과 기업 가치가 더 모두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HDC 그룹은 항공 산업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모빌리티 그룹으로서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조 이상이 될 것 같고요. 2조 이상 하게 되면 상당히 그 재무 건전성에서는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 항공사들이 그 기내 면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면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세 사업에 있어서 분명히 그 뭐 물류나 아니면 그 구매에 분명히 시너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 그 M&A 커다란 M&A를 성공적으로 하신 그 박현주 회장의 그 안목이나 그 인사이트를 좀 받고 싶어가지고 같이 하게 됐고 8대 2 지분으로 하기로 했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경제가 어렵다 앞으로 뭐 더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가 가장 그 좋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떤 기업을 그 인수할까 계속 연구를 해왔고 뭐 계속 할 거냐 이거는 그 능력이 되면 계속 할 거고.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올 들어 최대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가 살아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4조 6천 원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나는 건데요. 이 가운데 2조 6천억 원은 전세 대출이 차지를 해서 주택 전세 그리고 매매 거래가 늘어나면서 관련 자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은행의 기타 대출 부문도 2조 5천 원이 늘어서 전달보다 증가폭이 2배 이상 커졌는데요.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신용대출로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늘었고 또 지난 9월에 추석 때 긁었던 신용카드 결제가 10월 달에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임 기자. 중소기업 대출도 크게 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6조 3천억 원이 늘었는데요. 지난 2015년 4월 이후 4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늘어났고 또 내년에 도입되는 신예대율 제도에 맞춰서 은행들이 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국은행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예대율, 즉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을 100% 안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내년 1월에 도입되는 신예대율은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15%로 높이고 기업대출은 85%로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신예대율을 맞추기 위해서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을 늘리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신예대율의 영향으로 은행들이 예대율 관리를 위해서 예금 유치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난달 은행의 정기예금이 1년 만에 최대폭인 14조 5천억 원이 늘기도 했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재의 성능 인증을 더 꼼꼼하게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역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그동안 인증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보죠? 네, 아파트를 건설할 때 층간소음을 일정 수준 이상 막아줄 수 있는 바닥재를 써야 하는데 이걸 매번 검사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국토부가 사전 인증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사용하는 바닥재의 소음 차단 성능을 인증받아 두면 되는 구조인데 이 인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아파트 191가구 중 184가구에서 미리 인증받은 것보다 바닥재 성능이 나빴고 특히 이 중 114가구는 아예 최소 성능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업자들이 인증을 받을 때만 바닥재 소재를 두껍게 바르고 실제 시공은 부실한 소재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기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 제도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네, 우선 성능을 인정하는 기관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검사 과정이 더 꼼꼼해집니다. 기존에는 시험 바닥재를 신청자와 함께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이 기관이 직접 바닥재의 주요 재료를 채취해서 별도의 실험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능을 측정한 뒤에 제출된 바닥재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직접 바닥재를 분해해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인정기관을 감시하는 국토부의 감독도 강화돼서 국토부 공무원이 관련 서류와 현장의 품질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을 일부 개정에 최근 고시했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 300인 이상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주 52시간제 적용 기업들이 현행 제도에 적응하고 있지만 이 불만을 갖고 있다고요? 네,
대한상인은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기업 200여 개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대기업과 중견기업 10곳 가운데 9곳이 적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는 있어도 불안감은 컸습니다. 10곳 가운데 4곳 가까이는 근로시간 유연성이 없다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또 10곳 가운데 2곳 이상은 근로시간이 빠듯하다고 답했습니다. 네, 기업들이 이렇게 불만을 갖는 이유는 뭡니까?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빠듯한 근로시간으로 자칫 경쟁력을 잃을까 불안해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특정 시기에 근무가 집중되는 건설이나 호텔업계 등에서는 집중 근로가 불가피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이 제기됩니다. 또 수시로 발생하는 생산 라인 고장과 긴급 애프터 서비스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일도 힘들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함께 연구기술 분야와 같은 성과 지향형 직무에서 제품 기획과 기술 개발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여러 이유 때문에 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네, 대한상인은 주 52시간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 근로제의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탄력 근로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선택 근로제와 재량 근로제 등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SBS CNBC 권수혁입니다. 우리 조선산업이 지난달 수주량에서도 중국을 따돌리고 세계 1위를 되찾았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우리 조선사들이 얼마나 많은 배를 수주했습니까? 네, 영국 크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 86%를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수주했습니다. 10척 중에서 8척을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가져간 것입니다. 1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수주 물량에서 중국을 앞지르고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지난달까지 누적 수주량에서도 695만 CGT를 기록해 611만 CGT인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수주액 부문에서는 고부가 가치 선박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 조선업체들이 지난 8월부터 중국을 앞지른 상태였습니다. 기자, 향후 이 조선사업 수주 전망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조선업은 선박 발주가 줄어드는 불황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조선업체들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발주된 LNG선 35척 중 32척을 수주할 만큼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도 북극, 카타르, 모잠비크 등의 LNG 프로젝트 물량을 수주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형 LNG 프로젝트가 계속 시행되고 친환경성 발주 등이 늘면 우리 조선업체의 실적은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 고한승 사장이 오늘 회사 설립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 사장은 유럽 시장에서 판매 호조에 힘입어 올해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고한승 사장, 직접 기자들과 만나 실적 개선을 자신했다고요? 네, 고한승 사장은 회사 창립 8년 만인 올해 흑자 전환이 확실시 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12년 설립 이후 줄곧 적자를 기록해 왔습니다. 고 사장은 또 올해 매출 1조 원 달성도 자신했는데요.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유럽 시장에서 거두고 있는데 올해 3분기까지 유럽에서만 6,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사장은 특히 제약사들이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는데 평균 22년이 걸린다면서 낙관적인 매출 전망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기자, 또 회사를 둘러싼 주요 이슈들에 대한 설명도 입장도 밝혔다고요? 네, 고한승 사장은 먼저 상장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기업 공개는 많은 자금을 한꺼번에 조달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아직은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또 일부 직원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고 사장은 고초를 겪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한국 맥도날드가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증후군 피해 어린이 가족과 합의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어제 법원 주재 조정하에 피해 어린이 가족 측과 합의하고 그간의 논쟁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발생한 어린이의 치료 금액은 물론 앞으로 치료와 수술을 받는 데 필요한 재반 의료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화장품 업체 매출이 어제 중국 광군제를 통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애경산업은 행사 하루 동안 판매 실적이 92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37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LG 생활건강은 5개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매출이 187% 상승했는데 특히 후 브랜드 제품들은 전 세계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매출 순위 4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16일 공식 출범합니다. 한국노총은 삼성전자 노조가 16일 오전 출범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 계약 저지 전국 노동자 대회에 함께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에는 이미 3개의 소규모 노조가 활동하고 있지만 양대 노총 산하 노조가 생기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3살배기가 집 2채.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자 세무당국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과 또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에 대해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데 이 부모 등에게서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이른바 부동산 금수저들이 직접 검증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부동산 금수저를 세무조사한다는 건데 이 부동산 금수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집을 2채 샀다면 믿어지십니까? 믿을 수 없죠. 그렇죠. 사실 집이 뭐 한두 푼도 아니고요. 누군가 아이를 내세워서 집을 샀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분명하지 않은 탈세 혐의가 있는 224명이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국세청은 부동산 등기 자료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료, 또 금융정보 분석원 정보 등을 분석해서 이번 탈세 혐의자 등을 대상자로 추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싼 집을 샀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조사를 하겠다 이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데 집을 산 사람들이 이번 세무조사의 주 타깃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를 산 사람들을 연령대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셋 중 1명은 30대 이하였습니다. 경제적 여건을 봤을 때 사회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0대 이하가 이 집을 산다는 게 쉽지 않다고 보고 이들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세금을 내지 않았는지 등을 검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전세 거래 비중을 봤을 때도 9억 원 이상인 고액 전세 비중이 늘고 있어서 이 고액 전세입자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기자, 이렇게 이 부모 돈으로 집을 사거나 고가의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만 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대상에 올랐는데요. 네. 주택이나 상가를 사고 팔 때 실거래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계약서 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국세청은 다운계약서를 써서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탄로하고 또 취득자는 자금 출처 검증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이번 검증에 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개발 호재 지역이라는 등 귀에 솔깃한 내용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서 땅을 헐값에 사서 고가에 파는 이 기획 부동산 업체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 국세청 조사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인 본인은 물론이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와 친인척 간의 자금 흐름까지도 면밀하게 추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득한 부동산 자금이 만약에 사업자금에서 왔다면 해당 사업체까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 자료는 물론이고요. 지난달 진행했던 관계기관 합동조사 자료 등도 모두 다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만약에 조사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한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애증의 관계 박삼구, 박현주.
HT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셋대우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자로 최종 오늘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또 박현주 미래셋그룹 회장 간의 애증 관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부 류정우 기자와 이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이 미래셋그룹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라고 지금 들었는데 이 박삼구 전 회장과 박현주 회장 사이도 애초 막역한 사이였다고요? 네, 지금은 불편한 사이로 알려져 있지만 두 박 회장 한때는 매우 친했습니다. 나이 차는 좀 낮지만 광주 제1고 동문회 호남 출신 기업가라는 공통점으로 둘은 오랫동안 막역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막역한 사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2006년 대우건설 인수입니다. 2006년 박현주 회장이 시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박삼구 전 회장의 대우건설 인수를 돕기 위해 재무적 투자자로 나선 것으로 미뤄보아서 두 사람 간의 신뢰가 꽤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나 2008년부터 급격히 틀어졌는데요. 역시 돈 문제입니다. 금호아시아나의 대우건설 인수에 함께 따라 나선 미래에셋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자금 손실을 보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불편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네, 당시 말씀했던 기억이 저도 나는 것 같은데 꽤 비싼 값에 대우건설을 인수했는데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이 박삼구 회장이 꽤 난처한 상황에 빠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당시 박삼구 회장은 미래에셋 등 여러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서 대우건설을 6조 원이 넘는 금액에 인수를 했는데요. 이때 박삼구 회장은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만약 대우건설 주가가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보면 사전에 약속한 가격에 주식을 사주겠다는 일명 풋옵션 계약을 맺고 돈을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대우건설은 국내외 건설 시장 침체로 곤두박질 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결국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약속대로 주식을 되사줘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예. 문제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되사줄 돈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돈이 없던 금호아시아나는 결국 2008년 미래에셋 등 채권단의 협의를 통해 대우건설 풋옵션을 보통주로 바꿔주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은 금호산업 지분 11.69%를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금호아시아나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차례 증자와 감자를 반복하면서 미래에셋은 물론 박현주 회장의 투자 명성에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군요. 둘 사이에 이 관계가 틀어진 시점이 방금 말씀하신 이 시기였던 것 같은데 박현주 회장이 계열사를 팔라고 또 당시에 압박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래에셋은 최대 주주 지위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요구했고 그 일환으로 주요 계열사 매각을 주장했습니다. 계열사 애착이 강했던 박삼구 전 회장에게는 전면전 선포나 다름없었죠. 그러나 채권단 압박에 못 이긴 박 전 회장은 결국 금호산업을 매각하고 이때를 기점으로 업계는 둘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호산업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박삼구 전 회장은 2015년 다시 금호산업을 되사려고 했지만 미래에셋과 채권단이 매각가를 박 전 회장이 생각한 7천억 원보다 더 높은 1조 원을 제시하면서 갈등이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예. 결국 다시 금호산업을 사들였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에겐 재무부담만 늘었고 이어진 금호타이어 인수 실패에 아시아나항공 자금난이 오늘날 매각까지 이어진 겁니다. 네, 어찌됐건 이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최종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면서 이 호남을 상징하는 대표회사로 좀 도약한 건 좀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네, 미래에셋그룹이 전남 여수 일대에 1조 원을 투자해서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대표적 호남 기업인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구부 능선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호남 대표회사로 입지를 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선 미래에셋그룹이 돈을 빌려주고 추후 수익률이 확보되면 빠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현재로선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빠진 호남의 맹주기업 자리를 차지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류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청약 경쟁률 최대 461대 1.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이후 이 서울 강남에서 진행된 첫 아파트 분양에서 200대 1이 넘는 올해 최고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당첨되면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앞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거란 우려도 역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내용은 황인표 기자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정확히 어떤 아파트고 얼마나 많이 몰렸습니까? 네, 그 롯데건설이 대치동과 반포동에서 분양한 아파트인데요. 먼저 그 대치동의 르엘 대치라는 아파트의 경우 31가구 모집에 6,600여 명이 몰려서 평균 212대 1을 기록했습니다. 단 한 가구만 모집했던 전용 면적 77제곱미터에는 461명이 몰렸습니다. 이 같은 열기는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올해 서울 최고 수준의 이 청약 경쟁률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 10월 그 잠원동 아크로 리버뷰의 306대 1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경쟁률입니다. 또 이제 르엘 신반포 센트럴의 경우에도 135가구 모집에 11,000명이 넘게 몰리면서 평균 82대 1, 최고 2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네, 뭐 그야말로 청약 광풍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까지 몰린 겁니까? 먼저 주변 아파트보다 가격이 크게 낮았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분양가가 이제 11억 원에서 16억 원까지 갔는데 같은 크기의 인근 아파트와 비교하면 10억 원 정도 가격이 쌌고 또 절반에 가까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당첨이 되고 만약 입주 때까지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10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보니까 많은 현금 부자들이 이 청약에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내년 4월 말부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는데요. 사업성이 떨어진다면서 지금 조합들이 이 재건축 사업을 좀 망설이다 보니까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이런 우려에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이 청약 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당분간은 좀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전문가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아파트는 전매 제한이라든지 의무 거주 요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양가보다 최고 1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청약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 기자, 이 청약 열풍에 따른 이 부작용은 없을까요? 저렴한 분양 아파트가 많아지면요, 이 서울 집값이 1.1% 정도 떨어질 것이라는 게 이 정부의 전망입니다. 다만 서울 전체의 집값에 영향을 줄 정도로 지금 분양 아파트 물량이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고요. 또 기존 아파트 값을 끌어내리기보단 이 분양 아파트가 기존 집값을 따라 올라가는 이 소위 키 맞추기 현상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현금 부자들만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강남은 물론 강북에서도 웬만한 분양 아파트 가격이 9억 원을 넘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수억 원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만 이런 분양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경우에도 대출을 해주자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가계빚 상승률이 다시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 가격을 지금보다 더 낮춰서 무주택 서민 입장에서 큰 빚을 지지 않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집중진단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집중진단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장 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통합 재정 수지와 관리 재정 수지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올해 들어 사실상 세수 호황은 끝났다 이런 분석이 요즘 많습니다. 반면 각종 복지제도는 확대되고 정부는 계속해서 확장 재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한 지적이 줄곧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과 적자폭 확대가 불가피함을 인정했는데요. 물론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란 이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흔히 세금이라고 하면 내는 입장에선 부담으로 여겨지지만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재원. 이렇게 좀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최근에 이제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세수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세수를 예측을 합니다. 얼마가 들어올지. 예측한 그 기준하고 실제 징수된 금액하고 비교해서
그 금액이 작을 때 이제 세수 결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제 세수 결손이 나온 게 굉장히 오래간만입니다. 지금 한 5년 정도 만에 나오는 건데 지금까지는 계속 세수 초과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세수 초과나 결손이 우리가 이제 세수 예측을 할 때 굉장히 그 비관적으로 잡으면 눌러 담으면 초과가 나올 수 있고 낙관적으로 잡으면 결손이 나오는 면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세수 추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런 세수 결손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계속 그 경기가 계속 안 좋은 그것에 대한 반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이 세수 여건에 대한 개략적인 좀 진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거둔 세금이 정부가 계획한 세입 예산보다 적은 것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 결손이라고 부르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배경으로 교수님 읽어야 할까요? 이거는 이제 배경이 이제 올해 이제 세수가 들어오는 우리 세수 진도율이라고 그래요. 예. 매년 같은 같은 월을 비교해서 대략 몇 % 들어온다. 뭐 이게 세수 진도율인데 예. 진도율도 낮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들어오는 그 금액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각각의 세목, 소득세, 뭐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보니까 예. 그런 측면에 상당히 좀 적게 들어온다는 거고요. 올해 지금 증권거래세를 좀 인하했죠. 증권거래세 쪽하고 유류세, 개별소비세 이것만 하더라도 예. 한 2조 정도가 적게 들어왔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지방 소비세 쪽으로 돌립니다. 부가가치세를 정부에서 걷어가지고 지방 쪽으로, 지방 그 자치단체 쪽으로 예. 넘기는 게 한 4% 증가됐어요. 그게 한 2조 6천억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서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금을 좀 깎아주고 세목을 또 국세에서 지방세로 좀 바꾸는 이런 현상들이 반영된 결과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올해 세입 예산을 채우느냐 여부를 떠나 이 세수 역성장 부담이 커졌다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사실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내년 세입 전망도 지금 상당히 어두워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뭐 세수 결손 규모 현재 예측되는 규모는 한 2, 3조 정도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수 예측한 것이 298조 정도 됩니다. 5천억, 298조 5천억인데 뭐 비율로 보면 예. 그렇게 큰 그 금액이 아니지만 비율이 아니지만 일단 추세가 좀 꺾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예. 최근에 우리 경기가 이제 하강 추세 있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어떤 그런 추세에 대한 반영으로서의 이제 그 세수 결손이 나왔다고 하는 거.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측면이죠. 알겠습니다. 특히 이 그동안 초과 세수를 이끌었던 이 법인세 같은 경우 기업들의 경영 악화로 호황이 끝났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법인세 부분 좀 짚어서 설명해 주시죠. 법인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렸죠. 예. 조금 이제 핀셋 증세란 말은 썼지만 일부러 올렸지만 25%의 그 세율로 인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수가 좀 더 들어왔을 건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 군데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세율을 올리더라도 경기가 하강을 하게 되면 그 세율을 올린 효과보다 이 어떤 기업들의 네.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반영이 되는데요. 최근에 반도체 경기 하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어서 지금 현재 그 법인세가 액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세수 전망에도 정부는 지속적인 확장 재정을 계속해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먼저 활력을 되찾아야 세수 증가세도 회복된다 이런 논리인데요. 이런 정부의 설명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경기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정부가 그럼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부로서 역할도 해야 되는데 예. 그 정부 역할이라고 하는 게 정부 지출을 통해서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경기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 그런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생각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렇게 재정 지출을 정부 지출을 하더라도 그 정부 지출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되는 분야 쪽에 많이 해줘야 된다. 예.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는 조금은 복지 쪽에 복지 의료 쪽에 많이 최근에 우리 슈퍼 예산이라 해서 513조 5천억인데요. 예. 대략 그중에서 한 40 몇 조가 작년보다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그중에 한 반 정도의 그 예산이 보건하고 복지 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볼 땐 이게 경기 활성화랑은 조금은 어떤 그 괴리감이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의 설정이다.
이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증대가 될 것이다. 이런 논리로서 확장 재정을 편다는 건데 만약 경기 회복이 더딜 경우에 정부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상과는 달리 흘러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리스크는 더 커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뭐 경기 회복이라고 하는 게 꼭 우리 내수 경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 이 나름대로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경제라고 해서 해외 우리가 이제 뭐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변수로서 우리가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경기가 확 사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그런 어떤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죠.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의 저금리, 저물가, 뭐 저성장 뭐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경제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현재 지금 좀 누르고 있는 상태인데 예. 나름대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게 좀 더디게 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의 어떤 그 경기의 회복도 네네. 같이 영향을 당연히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라 밖 경제 여건도 세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안정적인 이 재정 운영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지출 또 수입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은 들어올 돈은 적고 나갈 돈은 그런 많은 구조적인 상황입니다. 결국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재정 건전성 우려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죠? 그 재정 건전성 부분에는 정부가 보는 측면과 일반 민간의 어떤 경제연구소나 일반 학자들이 보는 측면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부는 그렇게 우려할 바 아니다. 지금 우리의 그 국가 채무 비율이 내년이 되더라도 우리 GDP 대비해서 39.8%니까 아직 40%를 넘기지 않았고 어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뭐 그게 절대적으로 그것이 낮다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그 정부가 써야 될 돈의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예. 이 세금이 만약에 우리가 써야 될 예산을 커버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정부가 이제 국가 채무를 짊어져야 되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그 본드입니다. 국채, 예. 국채를 발행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은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뭐 여러 다른 어떤 견지들이 있습니다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측면이 있고 우리의 최근에 보면은 뭐 적자에 대한 규모도 문제지만 그 부채에 대한 증가 속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어떤 그 보고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OECD 국가 36개 국가 중에서 우리가 지금 국가 그 적자 국채를 그 발행함으로써 현재 국가 채무가 점점 이게 증가되는 그런 어떤 그 속도, 적자에 대한 어떤 속도가 한 6위권 정도에 들어와 있다는 그런 어떤 보고가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재정 건전성, 재정 적자 우려를 계속해서 제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시청자 의견이 하나 왔습니다. 그 번호 7007번님께서요. 이 내년엔 슈퍼 예산이라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예산 심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이 시청자 의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 과연 잘 좀 이루어질까요? 예산 심사라는 게 항상 뭐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질 때 예산 심사 그 자체로만 그 본질적인 문제를 심사하면 되는데 네. 대부분 정치적인 문제와 같이 연관이 되어서 같이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서로 그 정당들끼리 서로 트레이드를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발생되죠. 빈번하게.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실은 그런 어떤 정치적 문제에 대한 고려가 없이 그야말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만 순수하게 이렇게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항상 지금 우리 국회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것들이 잘 원만하게 정치적인 문제는 배제하고 정말 우리가 현재 지금 확장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이 우리 그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측면에 포커싱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에선 이 문재인 케어를 그 중심으로 한 이 각종 복지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재정 부담을 좀 더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도 꾸준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의료보험 쪽에서 비급여 부분을 줄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현재 그 의료보험 공단에서 부담하던 거를 빼고 이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 최근에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실손보험 쪽에서 문재인 케어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좀 인정하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급여
부분을 줄여주겠다는 것이고 예. 이 비급여 부분을 줄여주게 되면 실손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그 보험회사 쪽에서는 더 이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비급여 부분을 커버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비급여 부분을 급여 부분을 가져가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건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 비급여 부분이 줄어드니까 환자들이 더 병원에 자주 간다. 자주 가다 보니까 실손보험 쪽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의미 있는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은 아닌 거로 저는 보입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따로 떼서 좀 봐야 될 봐야 필요가 됩니다. 예.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건강보험 재정도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초 올해 2조 원에 가까운 흑자를 예상했지만 지금은 4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수님 결국 국민 부담이 또 늘어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다른 어떤 복지의 어떤 항목보다는 이 의료보험과 관련돼서는 저는 정부가 하는 것이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해외에서 많이 이제 나가보면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 이 의료보험처럼 잘 돼 있는 국가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비급여 부분을 줄여주는 것은 정말은 환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부분은 좋은데 내가 볼 때 이거 이외의 어떤 복지 부분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실은 지출에 대해서 많은 어떤 여기서 실제로 나가야 지출이 돼야 될 건가는 많은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우리 제로 베이스에서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좀 어디로 더 효과적으로 흘러가야 될지 앞서도 언급했지만 제가 이제 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정부 지출을 늘려서 쉽게 말하면 정부 지출이 마중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마중물을 부어야 되는 것은 정부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정부 지출을 하는 부분이 어느 쪽에 어느 분야에 이게 투입이 돼야 되는 건 문제인데 예. 지금 말씀드린 이제 보건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승수 효과가 작은 쪽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나름대로의 투자 부분 있잖아요. 그런 쪽에 그 R&D나 뭐 이런 나름대로 SOC나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는 그 재투자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린 뭐 보건이나 복지 예. 부분은 그냥 소비화되는 부분이죠. 뭐 국민 입장에서는 좋지만 그래서 OECD 쪽에서도 권고한 것이 정부 지출은 필요하다. 다만 이런 쪽 분야의 지출을 늘려야 된다라고 권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 투입 대비 효과가 높은 부분에 이 돈이 좀 더 흘러가야 된다는 지적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수출 감소와 고용 악화, 여기에 이 투자와 소비마저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 앞에 놓인 이 경제 현실이 녹록지 않은데요. 정부의 재정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재적소에 잘 투입되고 있느냐, 또 정책적 효과는 잘 드러나고 또 있느냐, 이 부분은 역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끝으로 좀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보완돼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지금 정부 지출이 너무 과도하다, 뭐 그렇지 않다, 이 찬반 양론이 막 계속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정부 지출은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그 효율적인 예산 집행은 충분히 그 고려의 대상이고 당연히 그래야지 정부 지출의 효과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정부 지출을 하겠다는 얘기는 정부 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부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그 제한적인 나름대로의 똑같이 이게 돈이 100이 나간다 하더라도 이 100 중에서 많은 부분이 그런 그 어떤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쪽에 투자가 되어야 지출이 되어야 그것이 이제 우리 쪽에 경기에 대해서 이 긍정적으로 돌아올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집행 방향을 좀 모색할 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수님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쌀쌀했던 아침과 달리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선선했는데요. 여기에 비 소식도 없고 공기도 양호해서 활동하기 무난했던 하루였습니다. 한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와 제주도는 낮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도로 확대되겠고 저녁에는 그 밖에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의 5mm 내외,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가 되겠는데요. 이 비는 밤 9시부터 자정 사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상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장을 찾는 수험생분들은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워집니다. 내일까지는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며 크게 춥지 않지만 모레인 목요일 수능 당일에는 이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4도에 머무는 등 종일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또 강한 바람이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는데요. 방한용품을 챙기시는 등 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12도, 대전은 15도로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동해안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과 속초 18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점차 흐려지겠고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동안 광주와 대구 16도를 보이겠습니다. 전해상으로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비가 오겠고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차차 높게 일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해상과 해안으로 풍랑 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배편을 이용하는 수험생분들은 여객 운항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이번 추위는 토요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뷰지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